자, 오늘은 저희가 반도체가 최근에 뭐 좋은 얘기도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많이 서로 벌어지는 종목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웃음과 울음이 함께하고 있는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유 대표님, 제가 아까 HLS라고 맞아,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HLS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HSL이 아니 삼성전자를 성삼전자라고 하면 안 되죠. 성삼전자. 네, 이형수니까 네. HSL. 네, 우리 이형수 대표님과 함께 반도체 지금 약간 좀 등락이 대체로 좀 심한 편이죠. 네, 맞습니다. 주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어떤 현재 뭐 시장이 불안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수급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겁니까? 일단 이제 이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막바지에 이제 다다르고 네. 있고요. 이제 네. 반도체라는 게 원래 또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행정명령을 정말 이제 관세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그 네.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걸 부과하다 보니까 네. 사실 제일 민감한 게 기초 원자재거든요. 반도체라는 게. 그래서 제일 주가로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반도체가 네네. 어쨌든 원자재처럼 쓰이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폭이 그런 변수들에 의해서 많이 네. 좀 출렁거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격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사실 업황은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견조한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요? 사실 저는 그 딥시크 이후에 그 딥시크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사이클이 많이 꺾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딥시크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누군가는 내놔야 되니 다시 한번 뭐 DDR5라든지 이런 약간 고성능 메모리 쪽에서는 좀 뭔가 이렇게 수요가 올라오는 거 아닌가. 왜냐면 얼마 전에도 보니까 고정거래 가격으로 DDR5는 올라가고 DDR4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건 중국 영향이라고 치고요. 올라가면은 이거는 다시 사이클이 살아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려가던 사이클이 좀 멈추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네. 사이클이. 왜 헷갈리냐면 이번에는 그 B2B 예. 제품하고 B2C 사이클이 엇갈렸어요. 어... 그러니까 원래 반도체라는 거는 같이 덩어리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가죠. 네. 원래는 그게 이제 전통적인 사이클인데 이번 사이클은 그 B2B 같은 경우는 서버 쪽이잖아요. 네. 이제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의 큰 수요처가 한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PC. 근데 이제 크게 3가지 중에 요거를 B2B, B2C로 나누면 B2B는 서버 쪽, 그리고 B2C는 이제 스마트폰하고 PC 쪽인데요. 이 2개 사이클이 완전히 엇갈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반도체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다고 했지만 AI 쪽은 계속 좋았습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주가가 흔들리는 거는 이제 AI 그 자본 지출, 캐펙스라고 하는 이제 투자가 꺾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B2C 사이클은 작년 하반기부터 꺾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턴어라운드를 지금 기다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요게 한 2분기, 빠르면 2분기, 3분기쯤엔 턴어라운드를 하는데 중요한 건 주가는 6개월 선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막 혼재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에 의해서도 반도체 시장이 많이 영향을 좀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네. 그 영향은 대체로 어떤 것들이 좀 우리가 많이 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그 트럼프에 의한 변수는 뭐예요? 일단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관세가 관세. 핵심이잖아요. 네. 관세랑 감세가 핵심입니다. 정책을 보면. 관세랑 네. 감세. 네. 관세는 일단 반도체한테 안 좋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무역 자체가 쪼그라들면 네. 결국 이제 어떤 그 내구 소비재잖아요. 우리가 네. 쓰는 게. 그리고 이제 AI 업체들이 하는 그 자본 지출도 결국은 경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반도체 수요를 어떻게 보면 쪼그라들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감세는요. 네. 빅테크들의 또 EPS를 높여주는 효과를 그렇죠. 줍니다. 네. 이거는 또 EPS를 높여주면 자본 지출의 여력을 또 늘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랑 긍정적인 게 같이 있는데 이게 그래요? 이제 시장이 어떤 걸 먼저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트럼프 임기 1월 20일 날 그 부임했잖아요. 네. 초기에는 감세 쪽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기대를 하면서 반등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관세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떤 그 안 좋은 부분을 또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트럼프에 의한 게 관세 감세 있고 아마 관세랑 좀 연관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미국으로 들어와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공장들 다 저 미국에 때려줘라 뭐 이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TSMC도 뭐 간다는 것 같고
삼성전자도 이미 뭐 짓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 주요 반도체 메이커들이 미국으로 만약에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우리 기업들한테는 좋은 일인가 아닌가가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우리 기업들한테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네. 기업들한테는. 왜냐하면 현지에서 만들어서 현지에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네. 이제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안 좋은 거죠. 아, 우리 일자리도 네. 어쨌든 우리 일자리랑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생길 투자랑 일자리들이 미국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 그거죠. 이제 그 미국의 샘이나 마이클 같이 덩치 큰 사람들이 방진복 입고 반도체 라인에서 일할 수 있냐. 결국 생산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 비용이 굉장히 코스트가 올라가는데 바이든 때는 그 비용 가격 경쟁이 없는 부분을 칩스법이라는 걸 통해서 보조금을 통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네. 트럼프도 안 들어오면 이제 때린다 이런 거잖아요. 예. 안 들어오면 혼내줄 거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TSMC가 원래 바이든 때는 650억 달러까지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네. 미국에다가.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젤렌스키 사태를 보면서 대만이 정말 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SMC가 1,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 4년 동안. 네. 그래서 1,650억 달러. 네, 맞습니다. 이왕 미국 내에서 파운드리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조금 더 연장시켜서 여쭤보면 얼마 전에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 삼성전자가 아닌 1.8나노 쪽 그 수준에서 인텔 거에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이거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저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1.8나노면 이제 18옹스트롬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TSMC의 선단 공정이 2나노입니다. 네. 이거보다 이제 더 차세대 그 공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텔이 이걸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일단 인텔은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10나노까지밖에 뭐 레퍼런스가 없거든요. 이제 그 전에 팩겔싱어가 우리 뭐 계속 1.8나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양산을 제대로 해본 건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반도체 핵심 기술을 미국 기업이 가져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반도체 굴기에서 인텔이라는 회사는 망하게 둘 수가 없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TSMC한테 지분 투자를 시켜서 기술을 전수를 해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의도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운신의 폭이 없는 거죠. 네. 만약에 그 인텔 파운드리가 TSMC 도움 받아서 금방 성장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반도체 선단 공정이라는 게 네. 그 각 회사마다 완전히 달라요. 표준이. 그러니까 이제 인텔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있고 네. TSMC가 해온 방식이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둘 다 표준이 완전히 다른 방식을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이게 성과를 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TSMC가 TSMC의 방식대로 공장을 세울 때는 당연히 잘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야 인텔 어쨌든 저 파운드리는 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아 하고 새로 공장 지으면서 이거는 TSMC 방식대로 가라고 만약 하면 그럼 이제 인텔의 방식을 어차피 자기네들이 못하는 건 아니까 그러면 그냥 TSMC 방식대로 가면 그냥 바로 TSMC의 제2공장 같은 느낌으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되나? 그러면 이제 아예 회사를 매각해야 됩니다. 인텔 거기를? 네, 그렇죠.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했잖아요. 그게 네. 이제 솔리다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프로님 말씀하신 게 딱 약간 그런 컨셉이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인텔의 지분을 100% TSMC한테 넘기는 생각은 없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20% 지분만 투자하라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그렇게 되면 대만 기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렇게는 안 될 거다. 네, 그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네, 네, 네. 아, 그럼 뭐 우리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는 뭐 상황이 좋진 않지만 아주 많이 걱정할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 사태가 아니라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라서. 아, 그래요? 네, 그냥 이제 TSMC하고 지금 기술 경쟁 자체가 작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내가 한번 붙어볼게. 네. 어떻게든 한번 경쟁해보자 이런 상황이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사실 이제 거의 이제 포기할까요? 1등 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일단 2등으로라도 자리를 굳히자 이런 전략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TSMC가 또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TSMC는 어떻게 보면은 주요 고객사들의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기업이 하필이면 또 미국에다 그럼 우리가 공장을 지어줄게요. 그것도 1,650억 달러 몇 개 짓는 겁니까? 이거 그렇게 되면 거의 뭐 한 팹을 5개, 6개 이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약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또 밀리는 건가? 이런 좀 우려감이요. 뭐 모르겠네. 사실 그
이재용 회장이 그때 그 2030년까지 세계 시스템 반도체 1등이 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만 해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한 19% 정도였어요. 그리고 TSMC가 53%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TSMC가 65%고요. 네. 삼성전자가 8%대입니다. 아, 삼성이 반토막이 났고요. TSMC는 오히려 10%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SK는 파운드리 할 생각이 없어요? SK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 집중? 원래 파운드리 라인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레거시라고 해서 옛날에 8인치 웨이퍼 있잖아요. 네. 30년 전에 쓰던 공정. 네. 그 가지고 이제 일부 하는데 그쪽은 계속해서 이제 페이드아웃 시키는 분위기고요. 아 그래요.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고 이제 자회사가 있고 거기 이제 예전에 매그나칩의 키파운드리즈라고 해서 공정을 인수를 했는데 이쪽은 중국 쪽에서 워낙 물량으로 지금 이쪽을 엄청나게 그 치킨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단 공정, 최첨단 파운드리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트렌드를 우리가 그냥 뭐 근미래 정도를 생각해 보자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메모리는 HBM 쪽으로 좀 많이 치중되는 거고 기존에 우리가 만들던 뭐 그냥 DDR이니 뭐 이런 랜드 이런 것들은 조금 시장이 죽는 요 정도인 거죠. 앞으로 한 몇 년 정도는. 네, 일단 그 뭐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그 범용 제품이었어요. 네네. 그 커머디티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딱 표준이 있고 요대로 만들면 이제 우리 기성품처럼 네. 뭐 105 사이즈, 110 사이즈 딱 해서 만들어내서 최대한 싸게 잘 만드는 게 최고였고요. 그때 제일 잘했던 거는 삼성전자였고 그렇죠. 네. 이제는 다 이 재단사들이 맞춰서 맞춤복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자기네들한테 맞춤화된 커스터마이징된 메모리가 필요한 거고 그게 HBM이라는 메모리고요. 네,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맞춤화된 메모리가 필요해지는데 이게 점점 더 메모리 반도체가 약간 파운드리화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제일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당장 뭐 DDR5나 낸드 플래시나 이런 시장이 뭐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반대로 AI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HBM은 HBM이고 요즘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확대시켜 갖고 뭐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소캠이었었나요? 그거 네. 해갖고 야 우리 메모리도 우리는 좀 고급으로 가야 돼라고 하면서 지금 누구랑 하고 있죠? 소캠을 지금 엔비디아랑 네, 어디랑? 메모리 3사 다 하고 있습니다. 3사를 다 하고 뭐 저전력 DDR5를 뭐 이렇게 만들겠다 고급으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AI라는 게 사실 네. 그 HBM이라는 커스텀 메모리가 필요한 이유가 예. 결국 AI를 잘 돌리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AI라는 거는 모든 게 데이터 센터, B2B 영역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B2C 영역으로 와요. 그게 온 디바이스 AI라는 컨셉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 AI를 PC에서도 쓰고 스마트폰에서도 쓰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초창기 버전은 그냥 범용 메모리랑 범용 프로세서를 가지고 돌립니다. 네. 근데 이게 버벅거리죠. 왜냐하면 AI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 슈퍼컴퓨터를 개인용으로 내놓은 게 있어요. 그게 CS2025에서 디지츠. 네, 맞습니다. 프로젝트 디지츠라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GB1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커스텀 메모리는 기존의 LPDDR 같은 범용을 쓰지 않고 소캠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설계한 요 메모리대로 만들어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파운드리죠. 메모리 파운드리. 근데 여기서도 아마 하이닉스가 제일 잘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메모리도 파운드리식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점점 더 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앞으로 부가가치는 다 그런 쪽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맞춤형으로 갈 때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 크게 SK나 삼성 같은 회사들이 여러 그 회사 내 사업팀 사업부에서 이제 요런 형태 맞춤형을 쭉쭉쭉쭉 잘 만들어주는 게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에 또 중소형 회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우리는 여기 특화형, 여기는 여기 특화형, 그러니까 회사별로 다 나눠 쪼개져 갖고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게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으로 승부가 날 거라고 혹시 보십니까? 일단 지금은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주는 게 더 우위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건 큰 회사에서 네네. 여러 사업팀 내에서 네네. 만드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여러 회사들이 그냥 그 회사 맞춤형으로만 만들어주는 게 더 유리합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다른가?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메모리 산업 입장에서 보면 네. 우리 뭐 맞춤형 메모리라고 하지만 TSMC의 고객을 보면요. TSMC가 엄청나게 많은 고객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대부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엔비디아하고 애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똑같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라고 하지만 저기 사실 쩌리들은 먹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네.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아, 그래요? 결국 여기서 제일 큰 거는 엔비디아나 미국의 빅테크들의 커스텀 메모리를 누가 이제 먼저 장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 우리가 전기차 처음 개화될 때 왜 테슬라에 납품하는 배터리와 음극재, 양극재가 떴는지,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이런 식이네요. 왜 네. 애플에 납품하는 부품 업체가 떴는지. 맞습니다. 요걸로 그럼 메모리도 이제는 사이클이 아니라 네. 고객사를 누가 어느 고객사로 확보하는지가 앞으로 좀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이제 메모리의 어떤 무게 중심이 이제 부가가치가 다 기존의 범용에서 이제 커스텀 쪽으로 계속해서 옮겨간다 그러면 네. 결국 그쪽이 제일 중요한 거죠. 커스텀 메모리를 장악하면 이게 커스텀 메모리는 결국 파운드리화되면 네. 그동안의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사실 시장에서 높은 멀티플을 못 받았던 이유는 이게 너무 들쭉날쭉하잖아요. 변동성, 네. 사이클 네. 때문에. 근데 그 사이클이 굉장히 옅어지는 거죠. 그럼 TSMC처럼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주는 멀티플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커스텀 메모리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근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고객이 누가 있어요? 뭐 엔비디아의 그 디지츠 같은 거 하나 있을 네. 거. 그거 말고는 없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그 뭐 메타 같은 회사도 네. 자기네들한테 맞는 온 디바이스 AI 할 거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온 디바이스 AI, 뭐 PC, 윈도우 기반으로 이런 것들이 다 네. AI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코파일럿 플러스 같은 것들이.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아주 허접한 수준이니까 그냥 범용 프로세서 메모리 가지고 하는 건데 앞으로 자기네들에 맞는 하드웨어가 필요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개발해줘라고 했을 때 누가 제일 잘 개발해 주는지가 중요하겠죠. 혹시 그 회사들이 네.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인하우스로 갈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내 메타가 그냥 야 우리 반도체 우리가 만들게. 왜냐면 애플도 자기네 반도체 자기네가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은 없네. 일단 설계는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설계는. 그러니까 설계는 그러니까 뭐 사실 엔비디아도 팹리스잖아요. 설계는 자기들이 하는 건데 아 설계를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화해서 보면 TSMC가 그냥 설계도 좀 만들어 준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TSMC한테 팹을 파운드리를 맡기면 설계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TSMC가 가지고 있는 IP라는 설계 자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정프로님이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네. 주문형으로 한다고 해서 고객사들이 다 설계해주고 그냥 만들어만 주고 가면 부가가치가 없죠. 네. 근데 만들어줘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옵션이 있어요라고 해서 딱 펼쳐주고 여기서 골라보세요. 이러면 이제 우리한테 메모리 업체한테 부가가치가 상당 부분 올 수 있죠. 네네. 우리 업체들도 그런 IP나 능력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키우고 있어요. 네, SK하이닉스 쪽에 이제 인력 채용들을 보면 엔비디아 출신이나 인텔 네. 출신의 설계 인력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주문형 메모리를 준비해서 최근에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에 있던 인력들, 설계 네. 인력들을 이제 메모리 쪽으로 전진 배치하잖아요. 이제는 메모리가 이제 주문형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아, 삼성전자도 그쪽으로 좀 힘을 좀 쏟는군요 이제. 그거 안 하면 이제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네. 그 HBM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너무나도 확연하게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더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엔비디아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 그 맞춤형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근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에 하이닉스가 좀 더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요인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일단 이제 맞춤형 메모리 중에 제일 큰 시장이 HBM입니다. 그러니까 HBM은 그렇긴- 네, 맞춤형 네. 메모리거든요. 아,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보고 서비스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거고요. 그리고 큰 문제 없이 잘 되잖아요. 네. 근데 하이닉스는 그냥 뭐 만들면 HBM3나 4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가는데 자꾸 이제 후발 업체들 들어가면 뭔가 퀄 테스트가 안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런 경험과 인력들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중요한 네. 자산인 거고요. 네. 그 이제 그런 무형 자산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예, 겉에서 보는 것보다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큰 이슈 중 혹은 뭐 걱정거리 중 하나가 중국인데 약간 뭐 국뽕 같은 거 다 빼고 좀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좀 해주세요. 중국 반도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까?
일단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반도체를 크게 설계하고 공정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소재, 부품, 장비 같은 이제 그 밸류 체인들까지 네. 볼 수 있는데 설계는 원래 중국이 더 잘했습니다. 원래. 우리보다. 네, 원래 잘했고요. 네. 이제 공정 쪽에서 특히나 메모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예.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보통 한 6대4, 7대3 정도로 D램이 6, 4, 뭐 네. 6이나 7 아니면 낸드 플래시가 뭐 한 3, 4. 3, 4 요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D램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CXMT에 비해서 한 세대 혹은 세 세대 앞서 있습니다. 네. 네, 세 세대 앞서 있는 회사는 SK하이닉스고 한 세대 앞서 있는 회사는 그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네, 따라잡힐 가능성이 높네요. 이제 바로 딱 붙어 있죠. 등 뒤에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와, 씨. 그리고 이제 어쩌다 삼성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제 그리고요. 예, 낸드 낸드는? 플래시 같은 경우는 중국의 YMTC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YMT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일부 영역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게 400단대, 그러니까 지금 낸드 플래시는 수직으로 쌓는 구조잖아요. 네, 네. 아파트처럼 네. 셀을 쌓는 구조인데 이게 이 앞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YMTC한테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기술을 라이선싱을 했어요. 뉴스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기업한테 기술을 라이선스해 온 겁니다. 낸드는 그러면 네. 뭐 우리보다 오히려 낫거나 일부 영역에서 나온 거고요. 이제 뭐 그 하이브리드 본딩이 뛰어나다고 해서 뭐 다 앞선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의 메모리 업체한테 그런 기술을 라이선스해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그것만 봐도 중국이 낸드에서는 상당 부분 따라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약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보험성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네, 맞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사실 이게 네. 특허 분쟁에 잘못 걸리면 정말 수천억, 많게는 조 단위까지 물어줘야 되거든요. 네. 아니 그럼 그 밑에 저 무슨 저 부품이나 장비 이쪽은요? 네. 소재 부품 장비가 이제 그 미국이 제재를 했잖아요. 네. 그 사이에 국산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중국이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뜨는 뭐 중국 기업들이 다 그 장비 업체들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시총도 많이 커졌고요. 네. 뭐 이제는 분기당 조 단위 매출을 하는 회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럼 지금 우리가 앞섰다고 확실히 평가할 수 있는 거는 그 HBM 그거 하나. 네. 이제 맞춤형 메모리가 떠야 되네요. 그래서 맞춤형 메모리가 떠서 우리가 빨리 그쪽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네요. 이제 기존의 범용 메모리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경쟁 강도가 더 심해질 거예요. 예전에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LCD나 네. 그쵸. 뭐 스마트폰이나 LCD 가 이렇게처럼 이제 부가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는 빨리 프리미엄 시장을 도망가야 되는 거죠. 안 되겠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 있어요? 근데 안 시간 될 다 것 됐나? 같은데. 한 가지 질문만 더 마지막 드려도- 하나만. 네. 범용은 워낙 많은 물량을 전 네. 세계가 샀었잖아요. 네. 맞춤형도 그렇게 많은 물량을, 그러니까 그만큼의 매출,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맞춤형을 했을 때?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기존의 어떤 커머디티 시장을 단숨에 대체하기는 힘들어요. 네. 근데 이 커스텀 메모리가 들어가는 그 디바이스 자체가 굉장히 비싼 디바이스일 거예요. 명품.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은 Q보다는 P, 가격으로. HBM처럼 그런 네. 시장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장 시작하니까 네. 또 오프닝 벨 라이브에 넘기긴 해야 되는데 와 나는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네, 반도체 뭐 희망을 뭐 우리가 버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네. 이 정도까지 왔다면 나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꽤 그래도 아직은 거리 유지하는 줄 알았더니 거의 뭐 딱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제 나름의 중요한 결정을 또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정말 이분 네. 팬분이 꽤 많습니다. 맞아요. 반도체 특히 관련해서 아주 그냥 흥행 보증수표입니다. 네, 우리 이형수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대표님 또 조만간 모시고 반도체 이야기 좀 오늘 못 여쭤본 거 추가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